지구상의 6개 대륙 중 가장 늦게 위기를 맞이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거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법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한국 측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자기 진단 등 어플을 이용한 솔루션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직 확산 초기이기에 한국의 모델을 도입하여 확실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멕시코 역시 한국식 대응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리스코 주연방 하원 의원인 토나티의 의원은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의 대응 능력은 놀랍다, 정보를 공유해주길 바란다 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죠. 한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의 작가이자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노아 하라리가 지난 20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 사태가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는 현재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글로벌 위기가 지금 세대가 겪는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부와 기계인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보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하죠. 역사가 늘 우리에게 증명했듯이 지금 사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긴급 처방은 천천히 이루어지던 모든 역사적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라면 수년간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결정들이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하에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미명 아래 성숙되지 못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기술이 바로 도입됩니다. 한 국가 전체가 사회적 실험을 위한 피실험체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의 선택. 둘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녔을 때조차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주임무였던 KGB가 2억 4천만 명의 인민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있죠.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CCTV와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것을 강제화함으로써 중국은 신속한 통제가 가능했죠. 과거에는 근접 감시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밀착 감시로 진화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앞으로 세계는 점점 중앙정부의 감시체제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과학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분노와 기쁨, 지루함과 사랑 등의 감정조차 현 시대에 이르러서는 단지 감기나 발열처럼 생물학적 현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생체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이 당연해진다면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작할 수도 있을 테죠. 일각에서는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했듯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이끌어낸 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는 이후 세계에서 당연시 여겨지니까요. 사람들에게 건강과 개인정보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건강을 택할 것이 당연하기에 이러한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알게 모르게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죠. 이는 곧 세계의 미래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흐름으로 변모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개인정보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시민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위기에 대응하는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를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죠. 이들 국가들 또한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폭넓은 테스트,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중앙 집권적 감시와 무서운 처벌만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팩트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정부에게 신뢰를 보낼 것이죠. 빅브라더의 감시 없이도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익을 알고 정보를 숙지하는 시민들은 무지하게 감시받는 대중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이죠. 당장 수많은 병을 예방하는 행위인 손으로 비누 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누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염려하여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존재함을 알고 이것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수억 명의 사람들은 매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은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경제 위기가 무엇보다 증폭되는 이유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벌 공조입니다. 중국은 처음에 오직 은폐를 통해서 그것을 저지하였지만 이후 한국에서는 자국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 전 세계에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고 있죠. 국가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 겸손하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세계 각지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생산되고 있는 모든 의료 물자를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하고 배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테스트기와 호흡기 관련 물자가 중요하죠. 현재 중국이 마스크를 무기로 미국에게 고지를 점령하려는 태도보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노하우가 담긴 키트를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과도 같은 국가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발생했을 시 국가들이 전략 사업을 국유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위기를 전쟁의 적으로 여겨 이것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물자를 인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에게 물자를 지원하고 피해가 적은 국가는 타국의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사람들을 구할 뿐 아니라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추후 자국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자국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전선에서 또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가들이 자기만 살자고 타국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특성상 더 큰 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뿐이죠. 과학자, 의사, 기자, 정치인, 기업인들은 지속적으로 국경을 왕래하며 교류해야 합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국경은 개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들 간에도 자발적인 감시체제와 신뢰는 중요하기에 여행자들은 자신의 동선을 스스로 스크리닝하고 보고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옳죠. 여기서 또다시 한국의 어플 활용을 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상호 신뢰를 통해 제대로 확립이 된다면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 역시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14년 위기 당시 미국은 스스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의 위대함만을 강조하며 인류 전체의 미래는 다소 간과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죠. 유럽발 입국 금지를 선언했을 때에도 그들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으며 백신을 개발하는 독일의 제약회사에는 10억 달러를 건네며 독점 계약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세계 1위 국가가 이렇게 독단적인 노선을 취해왔으니 최근 들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행동을 어느 정도 보여도 이를 따르는 국가들이 몇 없는 것이죠. 이번 위기는 인류를 분열시킬지 단합시킬지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며 다가오는 미래에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지만 단합을 택한다면 인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뿐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만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데 유일한 해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이것에 큰 어려움과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소행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자유주의의 선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미국이 늑장 대응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뒤늦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그 성숙함이 덜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투명한 대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진영에서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모범과 희망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 최고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을 대놓고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지난 5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중국이 필요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과 군인들의 포격 훈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끝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라는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한구15 등 유력 매체들도 관련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불장난을 당장 멈추어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에 계속 반기를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 대만과의 관계를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대만을 독립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중국의 과격한 메시지와 도발은 이 만남 이후에 더 집요해졌습니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속된 경고에도 미국과 대만이 관계 발전을 이어간다면 사태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중국군이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대부분 글로벌 언론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대만 해협 인근에서 연이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중국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최고 수위의 강경책을 보수하고 있죠. 자치구를 탄압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대만이 직접적인 도전장을 던지면 선택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실제로 올해 중국 군용기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50번 가까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8일 대만의 자유15 등 주요 언론들이 대만 국방부장의 관련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장은 전날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중국군 군용기가 올해 총 49차례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다 규모라고 합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자민 데이비스가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입니다. 두 나라는 이 중간선을 잘 지켜왔습니다. 암묵적으로 이 선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 경계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은 중국 전투기가 대만선까지 도착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고작 수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조차도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만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엄청나겠죠? 또한 올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가 253대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전투기들은 중국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해 2972회 출격했습니다. 소요된 경비를 모두 환산하면 총 255억 대만 달러, 우리 돈 1조 2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급한 비용에는 전투기 연료비 외에도 전투기 소모품 교체 및 정비와 인건비, 행정지원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대만 국방부장의 브리핑 전날에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들여보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KJ-500 조기 경보기 한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서남부 모서리 부근에 들어왔다가 광둥성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중국군은 총 13일에 걸쳐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상황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네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는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영국이 나섰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침해 의혹을 비판하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외무장관이 하원외교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영국이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불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포츠와 외교, 정치는 분리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앞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보자. 대놓고 불참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 것이죠. 영국의 올림픽 불참 시사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올림픽 참가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은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열린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과 소비에트 연방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열린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때도 올림픽 참가를 강행했습니다. 영국의 이 같은 행보는 연일 커지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침해 의혹 때문입니다. 외교장관은 위구르족에 대한 감금과 차별,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한 불임 강요 등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구르족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 소식은 비교적 최근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구르족의 출산율이 급감했다는 것이 통계 자료로 드러났죠. 중국은 예상대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장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사안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중국에 분명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의원들은 윌리엄 왕세자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하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장관은 그런 것은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고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공조하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어떤 추가 결정이 나오든 간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함께 중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39개국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까요? 유엔 인권 전문가의 신장 지역 접근 허용, 위구르족 억류 중단, 홍콩 자치권 보장, 홍콩 사법부 독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신장에 위치한 대규모 정치 재교육 캠프에 100만 명 이상이 억류되어 있고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종교와 신앙,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중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 탄압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일련의 의혹을 세기의 거짓말들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등이 중국을 비방하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